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책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물고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공부한 부분이 나와서 그걸 맞춰가지고 점수를 더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자체가 시험에 나온 부분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많이 삐껴 나와야 그 뭐 어떻든 그 나온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하문제, 제가 하문제로 분류했던 것 거기서 이제 최하 80점 또는 뭐 85점에서 100점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은 최단 시간 공부해서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간에 나왔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는지 한꺼번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핵심 요약 강의를 토대로 이제 핵심 이론 강의를 토대로 나왔던 부분 그걸 포함해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공부를 하는 걸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문제를 이제 풀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제가 여기 7개년 출제 빈도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24년 시험에 2024년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에서 한 문제, 보호직에서는 안 나왔어요. 여기가 문제가. 그리고 이제 다른 연도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잘 나오는 부분인데 보호직이 안 나왔으니까 보호직은 당연히 이제 2025년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도 당연히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에서 여기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24년에.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사회복지 개념에서 제가 이게 테마가 100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개념인데 이걸 좀 더 나눠서 이 포인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휘적 관점으로 소셜 웰페어입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 2020년 7월에 보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사회복지에서 이 소셜, 이 사회적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요. 여기 사회 내적 관계 이게 중요해요. 즉 외적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설명해놨는데 개인의 정신 세계, 국제 관계와 같은 사회 외적 관계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소셜 웰페어에서 이 소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리적 요소보다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삶의 요소를 중시 여긴다. 근데 이제 여기 4번 보면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 여긴다.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게 서로 지금 다르죠? 대별되고 있잖아요. 공동체적 삶이냐 그러면 개인적 삶의 요소냐.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 삶의 요소가 아닌 거죠. 요게. 즉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나오긴 했지만 어떻든 이 소셜 웰페어에서 이 소셜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포인트 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대상에 따른 개념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의 사회복지냐 광의의 사회복지냐인데 여기에서 구분 기준 자체가요 보면 대상이잖아요. 여기 그죠? 대상에 따른 개념이에요. 대상. 그래서 이제 이게 협의의 사회복지, 그러니까 대상을 협의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다음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는 대상을 넓히는 거죠. 모두를. 그래서 이 협의의 사회복지가 무엇과 유사하냐면 룰렌스 길르보의 이제 룰렌스 길르보는 그걸 나눌 때 기능으로 나눈 거거든요. 기능에 따른 부분에서 이게 자녀적 복지와 유사합니다. 반면에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복지와 유사한 거예요. 제도적 복지와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자녀적 복지는요. 자녀적 복지는 사후 치료적 개념이거든요. 사후 치료적 개념이에요. 얘는 사후 치료적.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사전 예방적인 거예요. 사전 예방적인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윌렌스킬 르보가 이건 기능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기능에 따라 할 때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유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로 나눌 때에는 오로지 그냥 대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에 여기 사후치료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광의에 사후치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제 협의냐 광의냐는 오로지 대상자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대상, 사회복지 대상 가지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자, 2번. 특히 이제 제가 여기 그 책에 여기 핵심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730문제, 그러니까 전체를 풀기 어려운 경우는 핵심 문제만 일단 쭉 풀어 나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엄선해놨으니까 이 핵심 문제를 쭉 풀어 나가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같이 저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차피 제가 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쭉 봐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1회 독은 빨리 해야 돼요. 알았죠? 1회 독은 그냥 빨리 봐버려야 돼요. 정답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 봐가면서 그냥 빨리 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두대도 그냥 쭉 한번 빨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독에서 정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이제 문제가 그간에 이렇게까지 나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면 그 사회복지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사회복지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특수계층 이렇게 특수계층의 욕구. 그러니까 특수계층이니까 한정했죠 대상을, 그죠? 그래서 이게 협의의 개념의 정의다. 맞는 거죠? 자,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으로 구분한 것은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맞죠?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녀적 기능을 하느냐? 제도적 기능을 하느냐? 요겁니다. 자, 사회복지를 사회 문제 치료 예방. 여기 보면 치료도 들어가 있고요. 예방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해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해 개념은 제도적 복지인데 제도적 복지는 사전 예방적이니까 치료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후 치료적인 것은 자녀적 복지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광이냐 협의냐는 대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 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 식체 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이런 노력들을 다 포함한다. 이게 넓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료가 들어갔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해야 할 거.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자, 4번.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회통합 효과. 자, 다시 한번.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했을 때 사회통합 효과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경제적 효율성은 높은 거고 효과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광의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 반면에 협의의 사회복지는 대상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협의. 그러니까 협의의 사회복지는 얘는 선별주의로 연결돼요. 선별주의로. 자, 근데 여기 보편주의와 이제 이 선별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골라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거예요.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거예요. 반면에 선별주의는 골라서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적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원의 낭비가 적다. 즉 경제적 효율성의 효과는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3번 보면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 그죠? 모든. 그러니까 맞았죠? 광이니까 대상을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애들은. 자, 광의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룰렌스킬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중 자녀적 개념과 유사하다. 그죠?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거예요. 대상 측면에서. 그죠? 자, 그다음에 한정적 개념. 이 한정적 개념이 협의의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그죠? 사회적 약자니까 딱 정해놨잖아요. 그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적, 치료적, 근데 예방적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적 사회복지는 자녀적 개념과 유사하니까 자녀적 개념은 사후치료적이니까 예방 들어가면 틀렸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광의적 개념에서도 보니까 치료가 들어갔었고, 그죠? 여기 이제 한정적, 즉 협의의 개념에서도 예방이 들어갔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오로지 대상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즉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한정적 개념이 맞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사적 노력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사적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적은 민간을 의미합니다. 민간. 그러니까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의 노력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적 노력, 민간의 노력만 얘기해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지금 대상에 따른 구분이었고 이제 제가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문제가 나온 것들을 좀 분리를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기능에 따른 구분이 주로 이게 많이 나오니까. 자, 이거 2024년 사회복지직 문제였어요. 그죠? 요거 뜨끈뜨끈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2024년에는 사회복지직에서만 나오고 보직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데 자,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룰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 개념을 기능으로 나눴는데요. 이 나눈 기준이 산업화를 가지고 나눴어요. 산업화. 그래서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한 거예요. 자녀적 기능.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적 복지. 제도로 만들어져서 기능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죠? 산업화에. 자, 근데 이 자녀적 복지는 이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해요. 완전성.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여기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합니다. 불완전성.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하니까 자녀적 복지에서는 사회 체제가 완전한 거예요. 가족과 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러면 사회 구조가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그 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주의로 가게 돼요. 개인주의.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사회 구조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개인한테 있지 않고 사회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합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집합주의예요. 집합주의. 자, 참고로 이 개인주의는 가족주의예요. 이게. 개인주의가 가족주의고 집합주의는 국가주의예요. 알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 자녀적 복지는 결국은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적 복지가 바로 선별주의로 오는 거예요. 선별주의고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사회구조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편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편주의. 그리고 이 선별주의는 이따 나올 텐데 선별주의는 애외주의라고도 해요. 애외주의. 즉 대부분은 다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애외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애외주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개념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데 자녀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해요. 그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거. 즉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낙인이 수반되는 거예요. 즉 스티그마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요보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죠. 그죠? 모든 국민. 그래서 이건 맞는 것이고. 자, 자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제공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시혜로 간주하는 거예요. 요게 시혜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위기 발생 시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일시적 보충적인 제도로 간주하는 것은 이게 자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회복지 제도를
위기 발생 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제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제 우리 사회 제도, 주요 사회 제도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5가지로 나눴는데, 가족 제도, 경제 제도, 정치 제도, 종교 제도 이렇게 나눴죠. 그게 바로 주요 사회 제도들이에요. 그 주요 사회 제도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는 종속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래서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잔반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다른 제도의 종속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라 이때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보충적으로만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맞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틀렸어요. 자녀적 개념이라고 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 보면 자녀적 관점, 제도적 관점 오는 겁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제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주의예요. 결국 선별적 급여인데, 이거는 아까 자녀적 개념이었죠. 선별주의는. 그래서 여기는 자녀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자, 그다음에 자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급여 제공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수급자의 권리이다. 수급자의 권리인 것은, 권리로서 지급하는 것은 제도적 복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그죠? 누구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라도. 그래서 그걸 권리로서 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는 개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녀적 관점이 시혜고 제도적 관점은 권리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일시적이고 보충적.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것은 자녀적 개념이죠. 여기는 자녀적. 그죠? 자녀적. 여기는 아까 지금 제도적인 것이었고, 자, 4번 자녀적 관점에서는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죠? 아까 뭐라면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 시장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4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여기서 이제 제도적 자녀적 개념. 자, 자녀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자선, 그다음에 사후 치료적 서비스. 그죠? 이렇게 자녀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후 치료적이라는 말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사후 치료적.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한정적이다, 협이다, 광이다. 거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쪽에 쓰여도 되지만, 그죠? 근데 이제 자녀적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사후 치료적 서비스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제 제도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사회 제도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충한다. 아니죠? 임시적으로 보충하는 것은 자녀적 제도였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한다. 다른 사회 제도에, 그죠? 다른 사회 제도들이 하지 못하는 그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적 개념입니다. 여기는 자녀적 개념. 자, 제도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 경제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가족과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 바로 제1선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도로서의 제1선의 기능, 그게 바로 제1선의 기능으로서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1차적 기능으로서. 자, 자녀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사회 유지 발전의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제도로 간주되는 것은 이제 제도적 복지죠. 제도가 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가. 자, 그다음 핵심 또 7번이 되는데요. 자녀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건 제도적 개념이죠. 그죠? 사회복지가 필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만. 그다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그래요.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도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가 권리가 아니라 치해이며 수급자는 병리적 존재다.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보니까 계속 시혜다, 권리다 이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병리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점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빈곤, 실업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다. 그죠? 제도적 복지는 이게 제도적 복지잖아요. 지금 1번, 2번, 4번은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문제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녀적 복지는 대별해서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논점이니까. 자, 그다음 이제 8번 옳은 거. 자, 제도적 개념에서 가족 또는 시장 같은 다른 사회 제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사회복지를 활용한다. 이건 자녀적 개념이겠죠. 이건 자녀적 개념이 돼요. 가족 시장과 같은 다른 사회 제도들,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가족, 종교, 정치, 경제 제도 이런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사회복지가 이제 개입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녀적 개념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보충적이고 일시적, 보충적, 일시적, 대체적 이렇게 하면 자녀적 개념, 그죠? 그다음에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가 그 사회에 여기 지금 틀린 거고, 그래서 사회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제1선의 기능.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자녀적 복지는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자녀적 복지에서는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안전망 기능. 근데 제도적 복지에서는 제1선의 기능을 한다. 다른 제도들과 동일하게 뒤에서 그냥 종속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제도들과 앞장서서 걔들과 똑같이 앞장서서 제1선의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제1선의 기능. 따라서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그죠? 보편주의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틀렸고요. 자, 결국은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자녀적 제도적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자녀적으로 물어봤으면 틀린 걸 고르라고 하면 제도적인 걸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제도적 복지를 물어봤으면 옳은 걸 고르라고 하면 제도적인 거지만 틀린 걸 고르라고 하면 자녀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또 옳은 겁니다.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동등하다. 가족 경제제도와 동등하다. 그건 제도적 복지죠. 그죠? 사회복지도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1선의 기능을 한다. 그죠? 이게 이제 이건 제도적 복지가 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긍극적인 지향이다.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거. 가족과 시장의 역할로만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자녀적 복지죠. 얘들이. 자, 시장의 불완전한 분배, 불가피하다. 사회복지는 사회 유지에서 필수적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는 포괄적인 사회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이게 다 이건 이제 제도적 개념들이고 얘만 이제 자녀적 복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자녀적 복지는 사회복지는 결국 국가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이데올로기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데 윌렌스 길러보의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요. 얘는 이념으로 보게 되면 자, 이념의 연속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가 이제 극우, 그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다음에 극좌면 윌렌스 길러보는 극우가 자녀적 복지였어요. 그다음에 중도우에서 중도좌까지가 제도적 복지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적 복지가 나오면 얘들 극우지. 극우는 누구예요? 신우파예요. 그죠? 반집합주의예요. 조지 와일딩의 이제 이데올로기 모형에서 거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완전하다고 봐요. 즉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체제 또는 이제 시장은 결함이 없다고 봐버려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봐요. 자기 규제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개입하지 않아도 냅둬도 그냥 해결되는 거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여기는 긍정적인 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번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 내용을 옳지 않은 건데 참 이 문제 좋죠.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 이 표를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제도적 개념 낙인이나 응급처치의 요소랑 거리가 먼 거죠. 낙인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우의 기본적 가치로 한다. 자, 이거는 우파와 아까 제가 이데올로기 이렇게 표를 그려주었는데 우파는 이제 극우와 중도로 나뉩니다. 여기는 좌파입니다. 좌파. 우파는 이제 여기 극우, 그다음에 중도우,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중도좌 여기 자 여기가
중도좌, 그다음에 극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하니까 전체를 풀어주는 것이니까 제가 글씨를 또박또박 쓰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파는요, 우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얘들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반면에 좌파는 집합주의예요. 집합주의. 자, 얘들은 자유. 반면에 얘는 평등이에요. 평등. 물론 얘들도 자유가 있긴 해요. 얘들이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예요. 부자들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예요. 빈자들의 자유. 알았죠? 이거 이제 정책의 가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얘들은 경쟁을 중시하게. 경쟁. 우파는. 반면에 좌파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애를 중시하게. 우애.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우애. 사이좋게 지내자. 즉 협동하자. 우리 협동하자. 즉 얘들은 이제, 근데 여기는 자조예요. 자조. 우파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이타심이에요. 서로 돕고 살자 이거예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그 자녀적 복지는 어디까지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중도 좌까지 가요. 여기까지. 중도 좌까지.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에서는 이제 자유나 경쟁이나 자조나 또는 효율이나 불평등을 옹호하거나 이렇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적 복지가 중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와 얘를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제도적 복지는 자녀적 복지가 안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좌파의 가치예요. 여기 좌파의 가치. 그래서 이제 여기 자유, 이때 말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예요. 빈자들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우애예요. 경쟁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제도적 개념은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서 빈곤 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그것은 자녀적 복지예요.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여기 지금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박탈감을 인정합니다. 요거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요. 요거 중요하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보편주의를 선호하죠. 제도적 복지는. 그다음에 국가 책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참 좋은 문제예요. 2018년 서울시 문제였는데 이 표 다시 한번 대비를 보시고, 특히 여기서 지금 건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치도 지금 건드려 놨는데 이렇게 여기는 자유, 우애. 반면 여기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예요. 알았죠? 간섭하지 마. 이건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시장에 국가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알았죠? 간섭하지 마. 이 소극적 자유. 반면에 이제 빈자들의 자유는 이제 적극적 자유예요. 이게 적극적 자유.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장애를 지녔지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얻게 되는 자유. 그걸 적극적 자유라고 해요. 이걸.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뒤에 이제 우리 이데올로기 부분에 또 있으니까 이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보충성의 원칙. 이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자, 지금 이거 2번이 옳지 않은데요. 제도적 사회복지, 이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후순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부조 제도에서의 원칙이에요. 보충성의 원칙은.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소득과 재산, 네 소득과 재산과 근로능력을 먼저 활용해. 그래도 못 버티고 빈곤선으로 떨어지면 그때 국가가 도와줄게. 이거 후순위성의 원리. 이게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또는 네 부양가족이 있으면 네 부양가족들이 먼저 부양해. 이거예요. 이 보충성의 원리. 그게 안 되면 국가 보충해줄게. 이거예요. 또는 타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면 안 도와줘요. 그죠? 타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보충성의 원칙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생계급여가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 딱 그 생계급여 기준 선까지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소득 인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제도이고요. 자녀적 복지인 거예요. 자녀적 복지. 자,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누면 우리나라에 재산이 많은 사람부터 적게 있는 사람 여기 다 집어넣었다고 봐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빈곤선입니다.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부조고요.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보험은 제도적 복지에 해당되고 공공부조가 자녀적 복지에 해당돼요. 이렇게.
알았죠? 근데 사회보험은 무슨 원칙인가요?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죠?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자기가 기여금을 내잖아요. 보험료를. 그죠? 반면에 공공구조는 보충성의 원칙,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본다면 제도적 복지는 이렇게 본다면 보충성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굳이 말할 거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이다. 그죠? 맞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도적 복지는 사회보험, 자녀적 복지는 공공구조. 이렇게. 알았죠? 자, 그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제도적 복지가 딱 나오면 이거 보편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 급여 자격자를 결정할 때 이분법적 구조가 바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제도적 복지는 보편주의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잖아요. 대상을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 복지가 보편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저하고 같이 풀어나가지만 자, 여기 그 문장마다 내가 이건 이해했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앞에다가 별표로라거나 이렇게 V자를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주 이거 다시 봐야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면 이외독할 때 이제 편해집니다. 자, 그다음 핵심 7 여기 지금 12번 보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자녀적 복지는 사회 구성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다른 사회제도와 기능과 구별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제도적 복지겠죠? 독립된 기능. 상부상조 1차적 기능으로서 독립된 기능을 한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라고 하면 시혜면 아까 뭐랬죠? 자녀적 복지였죠? 권리라고 해야죠. 권리. 그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감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도적 복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 수행한다. 그죠? 아까 제가 제도적 복지가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별해가지고 자녀적 복지는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맞는 거예요. 옳은 설명. 예,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겠 조금면 자녀적 복지가 안전망 기능. 그죠? 그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제1선의 기능.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우선은 우리는 기출문제에서는요. 논점을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핵심 이론 강의에서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았죠? 물론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여기서도 도중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룰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자녀적 제도적이겠죠. 전통적으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기능이 강했으나 그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자 여기 산업화가 되면서 아까 제가 산업화가 되면서 제도적 복지를 받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 복지로 강조되었다. 맞는 거예요. 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이에요. 대상자 측면에서.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요 보호 대상자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문제 발생 원인에 있어 개인 책임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회 구조 책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틀렸어요. 4번 옳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4번 옳지 않은 겁니다. 가족이나 시장 경제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 자녀적 개념. 그죠?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본래 이게 해야 하는데 근데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때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거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 근데 정계층 틀렸죠? 4번. 예,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든 여기 룰렌스키 르보의 이 자녀적 제도적 복지 문제가 이게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제도적 복지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이거 답이 지금 1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볼 것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제도적 복지에서는요. 사회복지 수권이 시민권에 입각하는 하나의 권리예요.
그죠? 시혜적 차원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제도적 복지는 권리, 그죠? 자녀적 복지는 시혜였는데,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에 입각한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장 참 중요해요. 이 문장. 자, 사회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보며, 그죠? 낮은 급여와 자산조사, 경쟁을 강조한다. 경쟁. 아까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우애, 자유우애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아까 이 경쟁은 우파 쪽이라고 그랬죠? 우파. 그리고 극우예요. 극우. 그러니까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건 자녀적 복지란 말이에요. 자녀적 복지. 자녀적 복지에서 낮은 급여, 아까 절대적 빈곤이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조사니까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쟁을 강조한다는 건 이념에서 이념적 가치에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이게 자녀적 문장이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볼만한 문장들을 골라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볼만한 문장이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자녀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제도적 개념은 애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는요. 자, 일단 이게 보편주의는 제도적 개념이죠? 맞죠? 근데 자유주의라고 했잖아요. 이 자유주의는 중도우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중도우. 제도적 개념. 그러니까 여기는 제도적 개념이라고 했어야지 됩니다. 제도적 개념. 반면에 여기 자녀적 개념은 아까 선별주의였죠. 선별주의는 애외주의라고 했죠. 그죠? 극히 문제 있는 어떤 아주 애외적인 사람만 대상으로 삼겠다.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삼겠다. 그게 선별주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애외주의가 선별주의인데 이건 자녀적 복지예요. 근데 이 보수주의는 극우예요. 극우. 보수주의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념이 지금 같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념이.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이 극우, 그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다음 극좌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기가 자녀적 복지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도적 복지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보수주의. 극우니까 보수주의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중도우가 여기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중도자가 삼인주의예요. 삼인주의.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 안에는 이념으로 보게 되면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사회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다시 나왔잖아요. 7번에도 보면 17번에도 여기 애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했죠?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자녀적 복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18번 보면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자, 여기 보편주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도적 개념. 그죠? 보편주의 이거 가지고 또 나왔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자녀적 복지니까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미 다 나왔던 논점입니다. 여기도 뭐 이제 여기 사회 구조의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도적 개념. 사회 구조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자녀적 제도적 개념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해요. 자,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여기. 자, 여기 시장 실패가 나왔어요. 자, 아까 자녀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을 완전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오히려 이제 제도적 복지가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알았죠? 반면에 자녀적 개념은 얘는 정부가 실패하는 거예요. 정부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때 시장에 개입하면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 니들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야. 이 시장 실패라고 하는 뜻은 이게 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의 비효율성. 알았죠? 시장 실패는. 그러니까 아까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제도적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자녀적 개념으로 지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요거.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나머지는 뭐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이렇게 나온 논점들을 새롭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 논점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21번 보면 제도적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는 아동수당, 보편주의 제도를 고르라는 뜻이거든요. 자, 자녀적 복지는 선별주의 제도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보편주의예요. 그러니까 보편주의 제도는 아동수당이에요. 4번. 그죠?
가장 보편주의적인 제도. 데모그란트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동상입니다. 4번이 맞아요. 나머지는 다 대상자를 사후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까 자녀적 복지는 사후치료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위탁이 뭡니까? 가정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 사후적으로. 그죠? 시설보도 마찬가지고, 입양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후치료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개인주의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자녀적 복지 개인주의입니다. 그다음에 23번 자녀적 복지에서 옳은 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중요하죠? 이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의 효율성. 자, 이제 목표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인데, 자, 여기 이제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다시 한번 제도적 복지가 보편주의입니다. 여기가 보편주의. 그다음에 자녀적 복지가 선별주의예요. 선별주의. 자, 이 자녀적 복지 즉 선별주의는요. 대상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잖아요. 우리가 이 운영의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은 이제 우리 정책 가치에서 정책론에서 공부하거든요. 뒤쪽에 나와요. 근데 이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예요. 행정비용. 알았죠?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은 행정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적 복지는 선별주의이기 때문에 선별주의는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죠?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를 때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운영 효율성, 여기는 이제 운영 효율성은 낮은 거예요. 선별주의는. 왜? 고르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죠? 보편주의는 고르지 않아. 그냥 다 줘버려. 그러니까 행정비용 적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편주의가 운영 효율성이 여기가 높은 거예요. 알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목표 효율성으로 얘기하게 되면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타겟이죠? 타겟은 대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 효율성을 대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정책이 목표라고 하는 그 대상, 그 타겟에게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이게 목표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선별주의가 높은 거예요. 왜? 거기는 골라서 주니까. 그죠?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자, 여기 목표 효율성은 선별주의가 높은 거예요. 반면에 보편주의에서는 낮은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맞죠? 요거 지금 요거 때문에 받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집합주의 나와 있잖아요. 아까 개인주의, 집합주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녀적 복지가 개인주의라고 했죠? 그다음에 제도적 복지가 집합주의라고 했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거. 자, 그다음 이제 24번 제도적 개념 관련이 없는 거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 시장이나 가족 제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그죠? 아까 시장,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이거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 개념은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병리적 관점도 나왔잖아요. 그냥 병리적 관점인 것이 자녀적 복지죠. 사회복지 대상자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알았죠? 병리적 관점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까 여기 자녀적 복지로 사회보험, 제도적 복지, 공공부조 이게 잘못됐죠? 바뀌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도 보면 이거 참 중요한 문장이에요. 보면 자, 자녀적 복지가 아까 경쟁이라고 했죠?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연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이거예요. 연대. 여기는 경쟁하자 이거고. 알았죠? 이 문장 참 중요합니다. 25번에 3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26번 옳은 것인데 여기서도 뭐 지금 다 해결되는 건데 제도적 개념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강조하는 건 선별주의겠죠. 선별주의니까 자녀적 복지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합적인 사회 결속을 강조하는 건 제도적 개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집합적, 연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자녀적 복지 옳지 않은 거, 자 권리적 복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5번의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신자유주의는 극우예요.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후기 산업사회 복지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제도적 복지겠죠, 그죠? 아까 산업화 이후가 제도적 복지, 그죠? 산업화 전이 자녀적 복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볼만한 것이 여전히 이제 후기 산업사회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옳지 않은 거 이제 4번인데요. 자녀 제도적 복지. 가족 여기 이제 4번 가족과 시장을 인간 욕구 해결 중심 제도로 이용한다. 이건 자녀적 개념입니다. 그런 가족과 시장에서 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만 아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복원 문장이어서 조금 이제 문장이 좀 깔끔하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30번에서도 여기 경쟁 또 나왔고요. 그죠?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자, 가족이나 시장 경제 기능이 수행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녀적 복지죠. 아까 이제 5번.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도적 복지에서 나온 거 문제 다 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사회복지 개념에서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요게 이제 이게 2012년 사회복지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012년 사회복지직에서 출제가. 근데 이거 바로 이어서 제가 넣어놨는데 2006년 10월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논점이 이미 과거 논점이. 자, 이건 개발적 관점인데 이게 통합적 관점이에요. 통합적 관점. 사회복지 개념의 통합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룰렌스키를 보는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아까 이제 보시면 아까 극우, 그 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 다음에 극좌예요. 극좌. 그러면 아까 자녀적 복지는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여기 있었죠. 그죠? 이 통합적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자녀적 복지가 여기에 있고 제도적 복지가 여기 있다면 양극단의 선이라고 본다면 알았죠? 이렇게 쭉 선으로 이렇게 대별되어 있다면 알았죠? 서로 대별되어 있다면 얘는 통합적 관점이니까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둘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개발적 관점이에요. 가운데에 있으면서 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알았죠? 연속선의 개념에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통합시키는 거. 그러면 이념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나눴으니까 우리가 여기 극우, 중도, 중도자로 보게 되면 딱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도. 여기가 개발적 관점이에요. 여기가. 알았죠? 그러면 이걸로 보게 되면요. 극우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좌파는요. 그러니까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옹호하고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해요. 알았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옹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우는요. 극우 쪽, 즉 자녀적 복지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게 해요. 경제 성장을. 알았죠? 경제를. 반면에 여기서 중도좌, 이 중도좌 쪽은 여기는 복지를 가장 강조하는 쪽이에요. 복지. 중도좌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적 관점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데 얘는 중도 우니까 우파잖아요. 우파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겠어요? 당연히 우파 쪽인 극우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파니까 좌파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를 더 중시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복지가 경제 성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여기 지금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가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경제 성장을 위한. 그죠? 경제 성장을 위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티트머스가 이제 산업적 성취 모형으로 나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이분법에서는 자녀적 제도적 복지로 나눴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면 티트머스는 3분법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나눠요. 자녀적, 그다음에 여기 제도적, 그다음에 여기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티트머스의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복지가 경제 신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신여적 모델이라고 해요. 똑같은 여기 중도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왜?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복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게 지금 1번이 맞는 건데 여기 사회복지가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을 지음으로써 경제를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복지를 반대하는 쪽이죠. 이렇게 되면 복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건 극우예요. 극우니까 뭐예요? 자녀적 복지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국가 개입 최소. 니들 최소 개입하지 마 이거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녀적 복지 쪽이에요. 이거는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하는 근로복지가 뭐냐면 여기에요. 자, 일할 의무, 그죠? 일할 의무. 일하게 만드는 복지예요. 일하게 만드는 복지, 즉 생산성에 기여하는 복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신자유주의 관점이거든요. 워크페어.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근로조건부 복지는 복지국가 우리 역사에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유기기 때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관점은 맞거든요, 얘가. 신자유주의의 관점인 근로조건부 복지에 여기에 이 개발적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잘 반영되어 있다. 배척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1번이 답이에요. 자, 1번이 답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게 2006년 문제예요. 진짜 나왔는지. 여기 보면은요, 요거 한번 봐야 합니다. 요거를. 여기 자녀적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정답은 지금 2번이니까 2번 보면 2번이 왜 틀렸냐면 봐서요.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의 수단인 것은 아까 개발적 관점이었어요. 중도 우. 그죠? 이게 바로 개발적 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개발적 관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온 게 지금 다시 아예 한 문제로 내버린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가 지금 여기 제 책에는 1990년부터 제가 모았어요. 1990년 옛날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이렇게 뽑을 때부터 문제를 모았고 그 행정고시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고시 문제. 제가 잠깐 행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문제가 여기 좀 들어가 있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념적 정의, 이념적으로 라이언이 애외주의, 즉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눴어요. 라이언이. 그래서 자, 아까 선별주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돼요.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 그죠? 보편주의는 제도적 복지.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별주의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그런 거. 자, 선별주의 애외주의죠? 맞아요. 옳은 거. 자, 선별주의는 골라서 대상으로 삼으니까 사회적 약자, 요보 대상자로 한정해요. 그죠? 맞는 거예요, 이것도. 자, 서비스를 받는 것에 낙인이 없습니까? 있죠? 없다고 해서 틀렸고, 국민의 권리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적 복지였죠, 아까? 보편주의예요. 그러니까 권리로 간주하는. 이거 여기는 시혜죠? 자, 사회문제를 사회체계의 불안전성과 불공평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불안전성과 불공평성. 자, 사회체제의 불안전성. 아까 가족과 시장의 불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거. 가족과 시장의 불안전성과 불공평성. 이렇게 얘기하면 제도적 복지죠? 이건 제도적 복지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디귿과 니을과 미음은 제도적 복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 풀 때에는 반드시 투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단 기억이 맞았으니까 기억 다 들어가야 하고, 그죠? 얘들 날라갔고 일단. 그죠? 그다음에 니은 들어갔으니까 니은도 들어가야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날라갔으면 이제 니은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니을만 봐야 하는데 니을 봤더니 권리 틀렸죠? 시혜죠. 그래서 얘 날라가니까 1번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소거법을 적용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그래야 빨리 나머지는 안 보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정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소거법 적용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선별주의 프로그램 참 이 문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면 단점인데요. 선별주의 단점. 선별주의는 대상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리고 선별주의가 나오는 순간 공공부조를 떠올리면 돼요.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니까. 자, 그러면 공공부조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눠요. 이렇게.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자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들이붓는 것이 공공부조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공부조 제자, 여기 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있겠죠. 여기는.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비수급자예요. 비수급자. 비수급자가 누구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에요. 납세자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급자와 납세자 간의 갈등이 야기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들 그냥 줘? 그죠? 이렇게. 자,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이 기피된다. 아, 이것도 참 중요한 문장인데. 선별주의는 낙인을 수반하죠? 낙인 수반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죠? 그러니까 낙인을 수반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르는 과정에서 자산조사, 소득조사를 하면 거기서 낙인감 수치심을 막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지만 신청을 안 해요. 알았죠? 그런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이 기피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급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할 때요. 1급 시험에서 이게 논점으로 나왔는데,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낮은 수급률이에요. 낮은 수급률. 공공부조는 낮은 수급률. 이 수급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 급여를 받는 비율을 얘기해요. 알았죠? 자격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런데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이 기피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있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낮은 수급률이 돼요. 그러면 사회보험이 높은 수급률인 거예요. 알았죠? 거기는. 자, 그러면 아까 목표효율성 얘기했잖아요. 선별주의가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그랬죠? 운영효율성이 낮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정치적 지지 기반의 협소. 그죠? 왜냐면 선별주의는 받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만 지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 복지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대상하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지지를 많이 하겠죠. 이 제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옳지 않은 것인데 보편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개인적 결함이라고 하면 틀리죠? 1번 뭐 답이 쉽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도 뭐 크게 볼 거 없고. 여기 보면 이제 그 38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요.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죠? 왜냐면 이게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 참 중요한 문장인데, 자,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 자,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였죠?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죠?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예외주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떨어져야지 사후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그 개인의 욕구에 기초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욕구에 기초한다. 이게 개별적 접근이에요. 결국은. 개별적 접근.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들어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이렇게 나누면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사회적 효과성. 알았죠? 반면에 이걸 사회적 효과성을 사회적 평등성이라고 돼요. 사회적 평등성. 알았죠? 사회적 평등성. 1급 시험에서는 이게 사회적 평등성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22회 때. 알았죠? 같은 개념이에요. 반면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에요. 비용 효과성. 자, 비용 효과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욕구는 많아요. 그 사람이. 욕구는 많은데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완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완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욕구는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되는가. 이게 바로 비용 효과성이에요. 알았죠? 그러려면 비용 효과성이 높으려면
골라서 줘야죠. 그런 사람들만. 그죠? 반면 사회적 효과성은 뭐냐면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알죠?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 알죠? 즉 이 말은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게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 그래서 이걸 사회적 평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평등성인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참 이건 참 좋은 문장이고, 제가 이제 1급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어서 공무원까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1급에서 지금 삐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다 공무원 시험에서 삐껴 나오는 문제는 다 1급 문제예요. 다 1급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서 자꾸 그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1급에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내용 중 여기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것.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보편주의에는 NHS는 전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보편주의 맞죠? 자, 그다음 보편주의는 사회적 급여를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근거합니다. 보편주의, 낙인을 찍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제가 이 문제를 본 이유는 답은 4번이야 뭐 어렵지 않았는데 이 5번이 중요해요. 5번. 5번이 중요한데, 자, 일단 저도 이제 책을 다 한번 보고 왔어요. 이렇게 보고 오고 지금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런 문장 논점 추가되는 문장들. 네, 여기다 이제 책에다 표기해놔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는 없는데 보면서 바로바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메디케이드 나왔잖아요.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호라고 해요. 이걸 의료 보호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여기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극빈자. 미국에서. 자, 역사에 보면 1964년에 미국에서 빈곤과 전쟁 벌입니다. 빈곤과의 전쟁이 있어요.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빈곤과 전쟁 벌이거든요. 그럴 때 빈곤과의 전쟁을 하면서 나온 정책들이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정책. 바로 1965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메디케이드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있어요. 케어. 알았죠? 이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호라고 번역해요. 메디케어는 의료 보험이라고 번역해요. 알았죠? 이따가 뒤에도 이게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자, 의료 보호니까 공공부조 제도죠? 그죠?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선별주의인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러면 메디케어는 여기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극빈자. 반면에 메디케어는 이제 우리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이 딱 두 개입니다.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에요. 알았죠? 이것도 이제 외워야 하는데 이따 역사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디케어는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알았죠? 여기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그러니까 전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1965년에 사회보장법에 추가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3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근데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1935년에 추가된 게 아니라 얘는 뒤늦게 빈곤과의 전쟁에서 이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보장법에 추가를 시킨 거예요. 알았죠? 이때 이게 논점이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선별주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유래했다. 자유방임주의가 극우죠? 선별주의 자녀적 복지니까. 이해됐죠? 네,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선별주의, 보편주의 문제 충북에서 나온 거. 요거 참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답은 이제 옳은 것은 지금 3번인데요. 3번이 올라요. 3번이 올라. 자, 선별주의는 개인적 욕구의 중요성, 우선순위의 결정을 강조한다. 그죠? 선별주의 개인적 욕구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자녀적 복지 아까 얘기한 거,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 봐보세요. 또 보편주의, 여기 이제 자선 박애적인 것은 이건 이제 그 선별주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얘는
굳이 말하면 종교적 동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선별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6번부터는 지금 우리 1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